네, 안녕하세요. 김석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ESG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많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요즘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ESG라는 단어를 많이 아마 들어보실 텐데요. 뭐 ESG 기업, 뭐 ESG 경영, 혹은 뭐 ESG 투자라는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이미 뭐 기업에서는 ESG를 통한 이런 경영이라는 방식이 많이 보편화됐고 또 많이 활성화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도 이러한 ESG라는 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돌파구라고 할까요? 어떠한 방향을 좀 찾아볼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폭넓게 뭐 말씀드린다기보다도요, ESG라는 농업이 무엇이고 또 혹은 ESG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정답을 얘기한다기보다도요, 한번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 농업 현장에서요, 뭐 농업 경영 혹은 마케팅 쪽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작년엔가 한번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범위는 뭐 경영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ESG 경영, 농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어나는 것은 양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양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에 많이 바쁘다, 뭐 일이 힘들다, 많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방법적으로 농업도 일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의 질도 한번 늘려보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이런 쪽에 아마 일에 하는 이런 배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일을 할 때 어떠한 양과 질의 밸런스를 맞추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혹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이런 쪽에 좀 질적인 일을 해야지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ESG 경영을 통한 농업 활성화 전략이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ESG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란 무엇인가? 또한 농업 경영과 ESG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러한 ESG 농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방법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SG 농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방법으로 경영 마인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와 농업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뭐 농사와 농업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큰 의미에서는 농업이겠지만 보통 뭐 농사를 짓는다, 뭐 농업에 뭐 종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영을 이해할 때, 경영적 마인드를 이해할 때 분명히 농사와 농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사라는 것은 1차 생산에 국한된 것이라면 농업은 분명히 1차 생산만이 아니라 우리가 2차 가공, 3차 서비스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러한 ESG도 단순히 농사라는 개념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좀 더 확장한 의미, 농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ESG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부와 농업인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부라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뭐 큰 차이는 일상적으로 쓸 때는 큰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 마인드,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 농부로 살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살지는 분명히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증대함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농사를 짓는 농부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쪽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단순하게 어떤 정의로 분류한다기보다도 분명히 방법적인 그렇죠. 전략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생산에 국한된 농업을 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농업, 경영까지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만 농업인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ESG를 활용할지 또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지라는 부분도 같은 큰 의미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표와 명확한 목표는 다르다. 우리가 살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겠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목표겠죠.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수치적, 기간적으로 정확히 설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글쎄요. 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자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경영 마인드겠죠? 목표와 명확한 목표는 다르다. 두 번째, 삶의 기준.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이겠죠.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나만의 생각으로 어찌 보면 나만의 고집으로 조직과 혹은 단체, 그렇죠? 폭넓게는 기업을 경영한다면은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경영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도 경영 마인드라고 볼 때는 이런 확증 편향은 빨리 바꾸는 게 좋겠죠. 우리가 ESG라는 말이 나온 것도 불과 한 3, 4년 전이겠죠. 그전에는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도 많이 일반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많은 단체들이, 많은 조직들이 ESG를 통한 경영을 접목을 시키고 실제 그러한 경영을 통해서 이득을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열린 자세로 갖고 있는 것도 경영 마인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요, 학습 효과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습, 배울학, 익힐습이겠죠. 배울학이라는 것은 정보와 지식,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습은 익힐 습이니까 행동의 변화를 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효과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의 행동의 변화가 올 때 우리는 분명히 학습 효과라는 말을 쓰겠죠. 나는 오너니까, 나는 장이니까, 조직의 결정권자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겠죠. 경영자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나도 발전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조직,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 효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서 행동이 변할까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90일은 반복적으로 투자하자. 그러니까 약 한 3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영 마인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인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에 익숙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영을 통해서 우리 농업에서도 이익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의미의 농업으로 확장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성공하는 경영인은 첫 번째, 올바른 비전과 방향이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한다. 세 번째, 협업 관계를 중요시한다. 우리 농업은 공동체라는 큰 의미가 있죠. 협업, 뭐 향약, 두레, 품앗이, 그렇죠? 그래서 협업 관계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 농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라고도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계획적인 영농을 한다. 그렇죠? 주먹구식의 영농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용농을 한다.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아닌 명확한 목표를 갖자.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런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경영인은 이러한 올바른 비전과 방향,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한다. 끊임없이 투자하는 거죠. 협업 관계를 중요시한다. 함께, 같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계획적인 용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그냥 목표가 아닌 명확한 목표, 이룰 수 있는 방법, 기간,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ESG 농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으로 농업 경영과 ESG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이런 거 많이 아마 접할 거예요. 대세가 된 땡땡땡 투자. 모르면 돈 못 법니다. 기업들 땡땡땡이 뭐길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욱 승승장구하는 땡땡땡 기업들. 현대건설 땡땡땡 경영에 앞장서자. 미래농업의 가치 땡땡땡으로 높이자. 요즘 실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법니까? 라고 그냥 쉽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ESG 기업을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ESG가 화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ESG입니다. 그래서 ESG 기업, ESG 경영, ESG 투자 등등등. 뭐 대학교도 일부 학과는 ESG 관련된 경영학과가 만들어진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 경영 전략,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 ESG 경영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오늘 본 강의의 목적이기도 하겠죠. 또한 우리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ESG로 실현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ESG인데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이 꼭 ESG 농업이 필요한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세상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 이런 것이 필요할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ESG 농업이 꼭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의 흐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인구 감소, 초초초 고령화 시대, 농산물의 소비량은 줄고 있다. 생산량은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 하지만 수입하는 농산물은 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겠죠? 또한 시장 개방 확대되고 있죠. 농업기술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산 등등을 통해서 농산물의 공급량도 많이 늘고 있죠. 이러한 교차점에 현재 우리는 살고 있더라. 이 모든 걸 봤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분명 이익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이 연차로 4년 차죠. 그렇죠? 19, 20, 21, 22년도니까요. 4년 차. 기간으로는 거의 뭐 3년 좀 안 되게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놨죠. 우리 농업도 많은 걸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쨌든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야라는 인식의 강화. 특히 이런 먹거리에서는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 또 식량 자급률. 뭐 이 부분은 강조해도 참 우리가 어찌 보면 평생 숙제일 수도 있고 참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떨어지고 있고 또 쌀값이 미쳤다. 갑자기 막 쌀값이 막 폭등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또한 기후 문제, 환경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당장 우리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더라도 기상이변 문제, 가축 질병. 사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가축 질병 얘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지만 여러분 뭐 돼지열병, 그죠? 돼지열병 같은 거, AI 문제 같은 거, 그렇죠? 어, 매년 발생되고 있고 아마 올해에도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러한 가축 질병의 문제도 굉장히 농업인한테 직면한 큰 위험이겠죠. 소비 트렌드의 변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게 과연 우리는 대응하고 있는가? 그렇죠? 또 코로나 문제, 당장의 수급의 문제, 농업 구조의 변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령화, 규모와 법인화 등등. 인적 위험의 양적 및 질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당장 직면한 위험도 이 정도고 앞에서 말씀드린 좀 거시적인 포괄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풀어야 될 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한 좀 직접적으로 농업의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숫자로 알아보는 농업의 현실을 간략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10년 자금률 23%, 세계 평균은 101%라고 합니다. 또 푸드 마일리지라고 그러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공급량 곱하기 거리값. 7,000톤 per 킬로미터. 보통 뭐 선진 농업보다 한 1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또 3배. 40년 동안 쌀값 상승률은 3배.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적지요. 그렇죠? 또 농산물 평균 유통마진 43%.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수 4.3%. 2018년도 기준인가요? 224만 명, 50년 동안 8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조만간 200만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200만 원. 농가 평균 소득 4,200만 원. 우리 농가 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한 걸로 통계를 내고 있죠. 조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 4,700만 원 정도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1,292만 원이 농업소득. 이러한 농가 평균 소득에서 순수한 농업이 갖고 오는 소득이 1,292만 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단순한 농사만 지어서는 월 한 100만 원 정도? 평균. 그렇죠? 10배, 농약 사용률 10배. 기후 문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역행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19년도에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시는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우리나라는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보호를 좀 받고 있었죠. 대표적인 게 관세 정책. 그렇죠? 근데 2019년도 여러 압박에 의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걸 의미하냐? 여러 나라와의 FTA, CPP 등등의 여러 나라의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의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농촌 3명 중에 1명은 70세, 뭐 초초초 고령화시된 거는 뭐 너무나 많이 알고들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의 농산업 소비 트렌드 변화. 이 모든 걸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은 녹록치가 않더라라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농사만 잘 지어서 단순하게 많은 땅을 가지고 하던 대로의 농업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농업에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흐름에서 ESG도 하나의 대안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약은 선진국보다 10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데 곡물의 자급률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상교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자료를 보면 1헥타르, 즉 1000제곱미터당 국내 농약 사용량은 2016년 기준으로 무려 11.8kg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대 농업 생산국인 미국의 2.6kg보다 5배 가까이 많았고 호주의 1.1kg에 비해서는 10배가 넘었습니다. 비료 사용량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은 268kg으로 미국의 136kg보다는 2배, 캐나다의 79kg보다는 3.4배나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이 자연 경관과 생태계 보전, 국민 건강 유지 등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곡물 작업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곡물 작업률은 전체 수요의 23%에 그쳤습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77%가 수입 곡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평균 곡물 작업률은 101%며 특히 호주의 경우 작업률이 289%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곡물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만큼 2017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 세계 6번째로 큰 18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농업 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2017년 기준 28억 9,800만 달러로 농업 총생산액 429억 8,800만 달러 대비 6.7%에 불과했습니다. OECD 평균 10.6%, 유럽연합 EU의 17.1%보다 크게 낮았으며 스위스의 41.3%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강조하는 분명히 있어요. 국민적 가치라는 말이 언뜻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농업의 가치, 또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전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현실도 굉장히 힘든다. 녹록치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우리 몫이겠죠. 이거는 우리의 숙제니까. 그렇죠? 농민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숙제이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을 현재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맞춘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전략들을 우리가 고민함에 있어서 이러한 ESG 농업이 이러한 현재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농업의 문제점들을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 농업의 문제를 한번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서 질문을 드린 대로 꼭 ESG 농업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현실, 농업의 문제점 등등으로 봤을 때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ESG 농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도 모색해 볼 수가 있다. 결국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경제라는 걸 빼고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제 활성화를 주축으로 둔다면 이러한 ESG 농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까지도 한번 두루두루 해결해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국민이 원하는 농업, 우리가 가야 될 농업의 방향까지도 한번 다 어우러서 ESG 농업을 필요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과 방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업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농업 농촌의 농업 농촌 농부의 역할, 단순한 농사를 짓는다, 작목, 농산물을 재배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에코플랜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자연을 보존하고 또 깨끗이 하는 이런 쪽의 농업과 농촌과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농업 농촌에 해야 될 사회적 문제, 환경, 또 공익적 가치, 또한 도농교류 이런 것을 확대함으로써 단순히 농산물을 만드는 장소, 농산물을 만드는 곳, 농산물을 파는 곳을 넘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유할 것이며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벌써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간 것도 꽤 오래됐고요. 그렇죠? 어쨌든 지역사회가 살아나지 않는 한 중앙정부 가지고는 절대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의 필요성, 또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으나 농업의 역할, 농부의 역할, 농촌에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ESG 농업을 통해 이러한 방향과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SG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과연 ESG가 무엇일까? 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단어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그렇죠? 인바이어먼트의 E, 소셜의 S, 그리고 지배구조적 거버넌스의 G.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ESG 경영, ESG 기업, ESG 가치, 또 ESG 농업 이렇게 붙여 쓰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ESG는 하나의 큰 포괄적인 전략, 또 방향성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ESG라는 걸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라는 이러한 방향성인 것이지 ESG라는 것을 써서 어떠한 기법화시키는
기준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environment의 E, social의 S, governance의 G. 그래서 ESG 경영, 우리가 오늘은 이런 걸 활용한 ESG와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environment 환경 문제, social 사회적 책임 문제,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 문제. 사실은 제가 뭐 농업 현장에서 강의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농업과 연관진다기보다는요. 저는 맨 처음에 ESG라는 걸 들었을 때 딱 농업이 해야 될 방해다라는 거를 거의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또 사회적 책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아도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렇죠. 가치 소비가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농업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지더라. 결국은 환경은 친환경 문제로 연결이 되겠죠. 사회적 책임은 잠깐 나왔지만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 농업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이겠죠? 가장 중요한 투명성은 협업, 공동체 의식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ESG 경영, 기업을 우리 농업과 조금 더 연관을 시켜서 순화시킨다면 다시 말해서 친환경,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 공익적 기능, 가치, 마지막으로 공동체.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모색해보는 하나의 어떤 자동차로 치면 엔진 역할, 구시점 역할이 ESG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런 ESG 농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한번 나눠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친환경 문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공익적 가치, 기능 세 번째 그렇죠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이겠죠. 협업 같은 문제를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환경 문제. 글쎄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 농산물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기준은 각자 다르니까. 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분명한 친환경의 소비가 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 사회, 안전한 사회, 누구보다도 믿음이 가는 사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소비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렇죠? 모든 산업에 걸쳐서 다 적용되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떠하면 변화라기보다도 좀 더 앞당기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친환경이 얼마나 농산물, 농업에서 중요한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겠으나 마케팅적으로 이러한 소비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친환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는, 현재 소비자는 고객의 욕구. 뭘 먹든 배부르면 되지 뭐. 라는 인식이 강할까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예전에는 농산물을 구매할 때 강한 욕구가 많이 주고, 좀 싸게 주고, 큰 것,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욕구 해결에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되고 있다. 뭘 먹든 배부르면 되지 뭐라는 인식에서는 많이, 싸게, 큰 것, 이런 게 아마 농산물의 가치겠죠. 그렇죠? 또 맛있고 색깔 좋고 달고 이것도 어떠한 고객이 농산물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고객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믿을 수 있냐? 농약은 친대 안 친대? 국내산이야? 이런 쪽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뭘 먹든 배부르면 되지 뭐라는 인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객의 욕구는 어떻게 안전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욕구에 어찌 보면은 우선순위에 고객이 원하는 욕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게 흐름이겠죠.
뭐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예전에는 단순하게 뭘 먹든 배부르면 되지 뭐라는 욕구가 강했다면 지금은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찾게 되는 고객의 욕구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은 사실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 요즘 느끼고 있는 건데 친환경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 차트를 보여주곤 합니다. 아마 우리 후손들이 지금 세대를 평가할 때 플라스틱 시대라고 평가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아요. 심각한 문제죠. 또한 플라스틱은 썩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친환경이 왜 필요한지 단적인 걸로 이 플라스틱만 가지고도 설명이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에 성인 기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양이 성인 평균당 한 5g이라고 합니다. 뭐 공중에 떠 있는 것, 뭐 음식을 통해 등등등. 와닿지가 않죠? 5g이 여러분 갖고 다니는 신용카드 한 장이 5g이라고 합니다. 그럼 알게 모르게 현재 우리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겠죠? 우리는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에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한 달 지나면은 치약 한 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10년이 지나면은 큰 튜브를 하나 먹는다고 해요. 사실은 이러한 플라스틱의 문제점이 뭐 얘기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지금 또 왜 강조를 하냐면 예전에는 문제이긴 하나 좀 미안하지만 우리 후손들의 문제다라고 여겼다면은 지금은 인식이 바뀌었죠. 당장 우리의 문제다. 그런 시급성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꾸고 어떠한 친환경을 위해서 보존하고 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방법은 많습니다. 텀블러 사용하기, 혼합 기부하기, 뭐 장바구니 사용하기, 전기 절약하기, 천연세대 사용하기. 제가 농촌 농업에 강의 다니면서 제가 나홀로 하는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친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찌 보면은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코로나19 이후의 농업의 가치는 자,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21.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증가했을까요? 잠깐 언급해드린 듯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만큼 친환경은 이제 시대의 흐름, 예,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있어야 돼라는 인식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산업화되고 사업화되고 확장성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하지만 지금 누구보다도 고객들은 이러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다. 그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20.2%가 증가하고 있더라. 하나의 흐름이겠죠.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요. 구매 기준, 생산 방법, 형태, 판매 방법. 이러한 구분 속에서 시장 A와 B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A와 B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그렇죠. 미래에도 존재하는 시장이죠.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는 뭐 선택의 문제니까요. 자, 첫 번째 시장 A 구매 기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색깔과 모양을 중시하는 시장을 시장 A라고 본다면 반면 B는 고객의 구매 기준이겠죠.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시장. 이제 구분되시겠죠. 그렇죠? 자, 생산 방법은 맛과 색깔과 모양을 중시하는 시장 A는 공장하는 것은 막 찍어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막 비료 넣고 화학 비료 쓰고 빨리빨리 찍어내는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면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시장 B는 자연화를 추구하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형태는 이러한 맛깔과 색깔과 모양을 중시하는 시장 A를 산업이라고 분류한다면 농업도 큰 의미에서는 산업이겠으나 좀 개념은 다르니까요.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고 자연화를 추구하는 시장을 우리는 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판매 방법은 맛과 색깔과 모양을 중시하는 시장 A는 공판장, 대형 마트 위주로 판매가 된다면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시장 B는 직거래로 판매가 될 것이다. 마케팅적으로 맛과 색깔과 모양을 중시한다는 것은 확인이 금방 되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과 안전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직거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믿음, 신뢰가 쌓임으로써 거래가 되는 것을 직거래. 또 그러한 과정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가치를 따지는 시장 B가 더욱더 활성화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어떤 게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 A가 크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흐름, 친환경을 중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곡이 는다고 하면은 분명 시장 B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번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일반 농업 현장에서 뭐 기술센터나 기술원 등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꼭 직거래와 친환경을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바늘 같은 역할이겠죠. 그렇죠? 결국은 개똥철하냐 직거래의 싸움인 것 같은데 친환경으로 간다라는 것은 분명 시장 B로서 이런 시장 B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또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여러분 TV에 보시면은요 참 이런 프로가 많아요. 저도 최애 프로 미르게 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어, 아마 4, 50대 중년 남성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요? 저 TV는 잘 안 보는데 나는 자연이다는 제가 꼭 보고 합니다. 로망이기도 하고요. 또 시골 가서 농촌 가서 생활을 경험하고 좋은 장경에 좋은 환경, 좋은 자연 환경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편하게 쉬고 오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에 굉장히 선호하고 있죠. 왜 그러면 이러한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이 단순히 생산물, 농산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뛰어넘어 친환경적인 요소, 이러한 친환경을 바탕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또 안전한 먹거리 제공, 또 이를 통해 휴식, 또 힐링, 치유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서 확장돼야지만 현재 우리 국민,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를 농업, 농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현재 이런 것은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이런 부분을 경제 패러다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농경사회에는 생산량이 많고 재배하기 쉬운 농산물이 흔히 말해서는 인기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인기라고 보면 좀 해석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농산물이 인기가 많았냐? 당연히 농경사회에서는 생산량이 많고 재배하기 쉬운 농산물이 인기가 많았겠죠. 또 흘러갑니다.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화 시대에는 저렴하고 구매하기 쉬운 농산물이 인기가 많았겠죠. 그렇죠.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를 시키는데 근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인 먹는 것에 대한 가격이 높아버리면 그만큼 경제 발전에 더딘돌이 되겠죠. 그렇죠?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시대, 취향에 맞고 남들과 다른 농산물, 나 이런 거 먹어봤다,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용과 망고 이런 게 떴죠. 지금은 정보화 사회를 거쳐 생명사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명사회에 가장 가치 있는 농산물, 인기 있는 농산물은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은 당연한 흐름이다. 결국은 경제의 흐름에 따라 농산물 본연의 기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은 같으나 고객이 구매하는 흐름, 욕구는 변화하고 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면 앞으로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맞는 친환경은 하나의 큰 흐름일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죠. 일반 농사를 짓는 분보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돈을 못 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에 도전 안 하시잖아요. 현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당장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미세적인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의 관점보다는 좀 더 먼 거리의 큰 방향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흐름상 또 큰 방향상 이러한 친환경은 큰 대세이기도 하고 큰 트렌드이기도 하고 큰 흐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같은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흐름은 확실히 보이고 있더라. 이러한 흐름 속에 어떻게 우리 농업이
어떻게 우리 농업인이 이러한 흐름을 맞추고 대처할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장의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와 친환경을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까지만 하고 제가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직거래 친환경, 그러니까 신과 바늘 같은 역할이라고 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큰 트렌드의 흐름, 또 이러한 건강과 안전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그렇죠? 신뢰가 회복된 후 가능한 판매 방식이겠죠? 그래서 직거래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다시 친환경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친환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구분의 폭이 거의 없지요. 일반 국민, 고객이 볼 때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가 구축된 후에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경영과 마케팅적인 하나의 큰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와 친환경은 바늘과 실과 같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앞으로 가야 되는 큰 흐름인 건 맞다. 하지만 현재 그런 흐름 속에서 현실은 좀 힘들 수 있고 녹록치는 않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라는 것을 ESG 안에서 친환경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식도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같은 유기농이지만 우리나라와 선진 농업국은 유기농을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좀 검색을 하다가 찾아낸 건데 우리나라는 유기농이라는 개념이 합성 농약, 화학 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등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개념이라면 좀 더 선진 농업국들은 토양의 건강성을 살리고 생태 및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 인간 삶의 질을 높이며 사람들 간의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환경 보존 등등 하는 농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은 국민적 인식, 고객이 바라보는 농산물의 가치의 인식도 변화가 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단순히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의 농법 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친환경 농법이 왜 필요하고 이러한 농업이 우리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좀 어떤 캠페인 같은 형식으로 좀 알려줘야 홍보를 해줘야 이러한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뿌리가 깊게 내려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러한 국민적 합의와 인식 변화 전에 우리는 어떻게 농업인 먼저 인식을 바꾸고 그러한 변화 속에 따라가보자라는 친환경적인 무술 트렌드와 흐름 속에서 그 가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ESG 농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ESG란 무엇인가 또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농업 경영, 마인드도 큰 의미, 또 농업이 취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ESG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첫 번째, ESG 중에 인바이어먼트, 환경, 다시 말해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략과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2강에서 공익적 가치 또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ESG 농업과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시고 2강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